식품안전기사 필기 문제풀이 제4과목 식품위생물 생화학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 문제입니다. 핵단백질의 가수분해 순서로 나열로 옳은 것은? 이란 문제죠. 자, 핵단백질은 우리가 고등생물에 일단은 원핵생물은 핵이 없습니다. 자, 고등생물 같은 경우는 핵이 있죠. 자, 핵단백질의 가수분해 순서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요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단백질의 분해수로 묻는 것으로서, 자, 핵단백질이 핵산이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뉴클레오타이드. 자, 핵산 부분이 단백질 분해되면 이제 핵산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핵산이 분해되면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가 이제 분해되면 뉴클레오사이드. 그 다음에 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자, 그 다음에 이 뉴클레오사이드가 더 분해되면 이제 우리가 뭐 이게 저기 당이 없지만 염기로 우리가 당과 염기로 일단 염기는 생각됐지만 그래서 정상적인 절차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2번입니다. 항산화 작용을 하여 산소로부터 체포방을 보호하는 비타민. 자, 일단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은 비타민 E죠. 대표적으로 비타민 C도 되지만 비타민 E가 주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토코페롤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리가 어디에요? 우리가 이거 시각에 관여하죠. 시각. 그래서 우리가 시각에 관여, 시력에 관여하죠. 그래서 A가 부족하면 야맹증, 결핍증, 야맹증입니다. 시력 감퇴. 그 다음에 비타민 B는 주로 이제 물질 대사에 많이 이용되고요. 비타민 K 같은 경우는 우리 혈액응고에 관여하죠. 그런데 여기서 지용성과 수용성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제가 앞에서 화학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지용성 비타민은 내가 밖에 없어요. A, D, E, K. 나머지는 다 수용성. 수용성은 뭐예요? 위 제외 모든 것. 비타민 C, 비타민 B, 뭐 B3, B2, B6, B12 전부 다 엽산 전부 다 지속 수용성. 그런데 우리가 비타민 K 같은 경우 우리가 섭취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장균, 우리 몸에 대장균이 합성해서 분비를 해줍니다. 우리 몸의 대장에 존재하는 균이. 그래서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 비타민 K 결핍증은 거의 없습니다. 예, 우리 몸에 다 대장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장균이 좋은 작용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무리하기 전에, 자, 여기서 비타민이 주로 출제되는 것 중에서 주로 많이 출제되는 게 비타민 B3가 많이 출제됩니다. B3. 비타민 B3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비타민 B3가 뭐냐면 이름이 나이아신입니다. 자, 이거는 비타민 B3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결핍증의 펠라그라. 그래서 펠라그라라는 질병, 비타민 B3 결핍증, 이 펠라그라 질병에 관계되는 뭐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펠라그라는 비타민 B3가 많이 부족한 게 옥수수예요. 그래서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는 지역에서 주로 많이 발생한다. 이게 어디냐면 아프리카입니다. 자, 아프리카는 주식에 옥수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빈민들 같은 경우에 나이아신 결핍을 통해서 펠라그라라는 그런 질병이 많이 만연해 있고, 이 펠라그라에 관계되는 비타민이 바로 나이아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서 에너지 합성 있죠. 우리가 소화 이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NAD 하는 게 있죠. NADP 이런 거. 자, 이러한 각종 조효소에서 이 N이 바로 나이아신이에요. 그래서 나이아신이 부족하면 에너지 합성이 잘 되지 않아서 그래서 질병에 걸리는데 그것을 펠라그라증이라고 하고, 특히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는 아프리카에서 많이 발생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3번. 사람 체내에서 콜레스테롤 세명성 결과를 순서대로 표시한 것을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단순 순서 문제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콜레스테롤도 우리 몸의 필수적인 성분으로서 아세틸 코엔자임 A에서 L-메발로닉 애시드, 그 다음에 스쿠알렌, 란노스테롤,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순으로 되는데요. 실제로 보면 중간에 다른 것도 좀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 아세틸 코엔자임 A에서
자, 아세틸 코엔자임 A에서 그 다음에 HMG 코엔자임 A가 됩니다. 여기서 HMG는 뭐냐면 하이드록시 베타 메틸 그루타린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히드록시 베타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이게 메틸 베타 메틸 크게 쓸게요. 하이드록시 베타 이거 그냥 HMG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래도 풀네임을 또 말씀드리기 좋을 것 같아서 자 베타 메틸 글루타릴 코엔자임 A가 돼요. 그래서 아시트 코엔자임 A가 하이드록시 메틸 글루타릴 코엔자임 A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메발로닉 애시드다. 메발론산, 메발로네이트 또는 메발론 애시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쿠알렌, 한글로 쓸게요. 그 다음에 란노스테롤,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1번이죠. 자, 요거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HMG 코엔자임 A가 아세틸 코엔자임 A 다음에 온다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64번 맥주 제조 공정 중 화면 발효에 사용되는 정보를 묻는 문제죠. 자, 별표 2개 치시고요.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맥주에서 상면 발효와 하면 발효를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상면 발효 맥주와 하면 발효 맥주의 특징이 다르고 그 다음에 효모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정답은 2번 사카로메이세스 파스토리아누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 이거는 산업적으로 만들어진 이거 원래 이 산업적으로 만들어진 효모인데요. 이게 잡종 효모입니다. 잡종 효모. 잡종 효모라는 건 뭐냐면 두 개의 효모 조음을 섞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부러 붙인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루이스 파스텔의 이름을 따서 만든 효모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효모가 뭐다? 바로 독일식 라거 맥주를 지금 현재 사용되는 그 다음에 하면 발효입니다. 여기서 상면 발효와 하면 발효의 차이점을 알 수 되겠습니다. 맥주는 당연하게 우리가 발효주죠. 발효 중에서 우리가 단행복 발효주죠. 즉 맥주는 당화 발효를 따라 합니다. 우리가 맥주는 당화 따로 그 다음에 발효 따라 하죠. 따로. 그래서 단행복 발효. 그래서 당화는 뭐냐 하면 메가 그죠? 그 다음에 발효는 뭐예요? 효모죠. 그래서 모든 맥주는 다 메가, 즉 보리싹에 의하여 당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배조라고 해서 이 메가액을 만드는, 메가즙을 만드는 그런 공정을 거쳐요. 보리를 싹을 틔워가지고 그걸 말려가지고 그걸 갈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리국을 만들거든요. 그게 메가즙이에요. 메가즙은 바로 보리싹에서 알파 아밀라제 같은 당화 요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우리가 다른 거 예를 들어서 탁주라 이런 것들은 주로 코지, 즉 우리가 곰팡이를 아스파라질러스 같은 곰팡이를 이용하지만 맥주는 바로 보리싹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 이름이 맥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맥주는요 보리로 만들어서 맥주라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맥주의 발효에 쓰이는 당화에 쓰이는 실제로 그 전부는 밀로 많이 만들어요. 밀맥주. 그 다음에 보리로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옥수수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즉 전분의 원료가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데 당화를 시키는 방법이 보리싹을 썼다고 해서 맥주예요. 근데 이 발효 방식이 효모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상면 발효, 하면 발효가 있어요. 상면은 위에 뜨고요. 하면은 밑에 가라앉아요. 그래서 상면 발효는 우리가 이게 맥주를 이 오크통에 이렇게 하면 이게 맥주가 위에 이렇게 효모가 위에 떠요. 위에 떠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하면 발효하면은 발효할 때 오크통에서 효모가 밑에 깔아앉아요. 이렇게 깔아앉아요. 그래서 상면 발효하면 어떠냐면 자 이게 일단 균종이 다릅니다. 상면 발효하면은 사카로마이시스 세레비지에입니다. 세레비지에 우리가 흔히 빵 효모에 쓰는 거고요.
하면 발효하면은 원래 이게 독일식이에요. 그래서 이건 영국식이에요. 영국식이고, 자, 그래서 뭐냐면 영국식 에일 맥주 되겠습니다. 에일 맥주라는 것은 정통 영국식 맥주로 말합니다. 맥주는 서양수인데 독일이 기원이 아니고 영국 쪽 기원도 있고 독일 쪽 기원이 있습니다. 자, 영국 쪽 기원은 바로 상면 발효 맥주. 사카라마이세스 세르비제로 우리가 맥주가 위에 떠요. 자, 그래서 어떤 특징이냐면, 자, 일단은 이 발효 온도가 높아요. 자, 발효가 빨라요. 네, 맥주가 위에 뜨기 때문에, 맥주가 아니고 효모가 위에 뜨기 때문에 공기가 접촉하잖아. 그래서 발효가 빨라. 그래서 호기성 발효가 빠르고, 그 다음에 10에서 25도로 다소 좀 높은 온도에서 합니다. 좀 발효를 좀 높은 온도에서 하죠. 그래서 발효가 빠르고 하기 때문에 뭐냐면 도수가 높아요. 알코올 도수가 높고, 그 다음 뭐예요? 자, 향이나 맛이 강해요. 진해요. 풍미가 강해. 풍미 왜? 맥주가 이게 효모가 발효가 빠르기 때문에 부수함이 많아서 그래서 색이 진해요. 색이 진하고 어때요? 도수가 높고 향과 맛이 진해요. 풍미가 강해. 그래서 뭐예요? 탄산을 안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에일 맥주는 탄산을 넣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통 영국식 맥주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면 발효 맥주는 효모가 사카로마이세스 칼스버그 지방. 그래서 칼스베르겐시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스베르겐시스 독일 칼스버그 맥주에서 많이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바로 독일식 맥주입니다. 자, 정통 독일식 맥주 라거 맥주. 우리가 오비 라거 할 때 그 라거가 똑같지만 그 라거라는 게 뭐 상표지만 실제로 독일식 맥주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효모가 밑에 깔아있기 때문에 발효가 느려요. 발효가 느려요. 그래서 발효가 느리기 때문에 맥주가 맑아요. 맥주 색이 진하잖아요. 맥주가 맑아요. 맑다. 이 말은 뭐예요? 그럼 뭐예요? 도수가 낮죠? 도수가 상당히 낮아요. 그 다음에 낮고, 그 다음에 뭐예요? 향이 약해요. 향이 약하다는 뭐예요? 이거는 술 맛보다는 그래서 뭐냐면 청량감, 시원한 맛. 청량감. 그 다음에 시원한 맛으로 먹는 거예요. 그게 맥주 자체 맛, 물맛이죠. 소맥하기 좋은 맥주 되겠고, 풍미가 약해요. 그래서 탄산을 주입합니다. 그냥 먹으면 너무 싱거우니까. 그 다음에 발효가 느리다는 것은 온도도 5에서 10도씨로 되게 낮은 온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5도씨인가 0도씨인가 그걸 좀 낮은 온도.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0에서 5도씨인가 5에서 10도씨인가 정확히 헷갈리는데 이게 5에서 10도씨 0에서 5도씨 헷갈립니다. 자, 이거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원래는 독일식 맥주의 균종이 사카로마이세스 칼스버제시스인데, 자, 이것도 있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 사카로마이세스 우리가 토리아누스가 나중에 우리가 독일에서 여러 가지 교잡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그래서 여러분 효모를 기억하세요. 일반적인 빵 효모는 상면 바로 영국식 맥주고, 그 다음에 사카로마이세스 칼스버젠시스하고 사카로마이세스 파스토리아누스는 바로 독일식 맥주, 하면 발효 맥주, 라거 맥주. 정답은 2번입니다. 사카로마이세스 세르비지아는 상면 발효 효모. 그래서 이거는 에일 맥주가 되겠고요.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맥주 발효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효모에서 여러분들 모든 술은 다 효모 만들어요. 알코올은 오로지 효모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자, 포도주죠, 포도주. 포도주에서 포도의 포도당을 알코올 발효하는 효모가 사카로마이세스 엘립소이데우스입니다. 이 데우스. 그래서 이 데우가 이게 제우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어로 신, 그래서 신의 물방울 이런 뜻이에요. 신의 물방울을 만드는 효모 사카로마이세스 엘립소이데우스. 그 다음에 사카로마이세스 사케. 자, 사케는 뭐예요? 일본 사케죠. 청주. 일본 청주를 만들 때 그 발효를 하는 소리 효모가 사카로마이세스 사케고,
그 다음에 사카로마이시스 꼬리아누스, 꼬레아누스. 뭐다? 바로 우리 한국 탁주, 막걸리, 약주. 자, 코리아식이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있는데, 자, 이게 그 나라의 효모, 다 비슷한 사카로마이시스 계열이지만, 자, 자기들의 균종을 개발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교잡을 통해서 다양한 균종을 개발했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잡종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걸 개발하듯이, 그래서 발효 등이 뛰어난 걸 개발하는 걸 상품으로 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엘립소이다우스, 사케, 꼬레아누스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65번입니다. 오탄당 대사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효모를 묻는 문제인데요. 자, 이것은 정답 2번 칸디다 유틸리스입니다. 자, 칸디다 유틸리스는 우리가 발효고금에서 유일하게 오탄당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발효고금에서 사용되는 효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여기서 오탄당으로 사용되는 당이 바로 자일로스입니다. 자일로스. 그래서 자일로스를 이용해서 자일로스로 원료로 많이 사용됩니다. 사카라마이시스 제르비지에는 우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우리가 발효 효모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오탄당 해서 주로 이제 단백질 보충제 같은 거 많이 합니다. 다일로스도 우리가 중요한 탄소원이거든요. 자, 이 탄소 자원을 이용해서 효모를 키워서 효모 자체가 생물체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효모 단백질을 가지고 단백질 보충제 같은데 분말로 사용되는 그런 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험에서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오탄당 대사, 오탄당을 대사할 수 있는 효모라서 중요한 것은 칸디다 유틸리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발효고금에서 주로 사용되는 효모로서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사카라마이시스 제르비지에죠. 그죠? 우리가 일단 우리 술 주정 산업에서 효모가 아니고 알코올을 생산할 수 있는, 즉 사람이 술의 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주정을 만들 수 있는 주정 발효, 알코올 발효를 할 수 있는 것은 효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카라마이시스 제르비지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국식 우리가 상면 발효 이용되고 있죠. 근데 이제 뭐 독일식 하면 발효도 많지만 일단은 발효돼서 술뿐만 아니라 맥주뿐만 아니라 각종 뭐 그러한 뭐 빵이라든지 뭐 이런 데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1번이고요. 대장균입니다. 2번은 대장균으로 주로 이거는 우리가 시험 검사할 때 검출돼서는 안 되는 비위생적인 균의 지표로 보는 것이 많고요. 분변 오염의 지표죠. 이거는 분변 오염의 지표가 되겠습니다. 좋은 징조가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뭐 이용한다면 우리가 대장균을 주로 이제 그 유전공학에서 좀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험 목적으로. 그 다음에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는 고초균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요거는 우리가 발효사를 이용되는데 주로 이제 장류 발효 있죠. 장류. 간장이라든지 된장 같은 거 발효할 때 간장이나 된장을 발효할 때 이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분해 활성이 좋아가지고 각종 우리 풍미, 자 단백질 분해해서 우리가 글루타민산 같은 걸 만들어서 풍미를 하는 이 장류에 이런 풍미를 제공하는 균이 바로 바실러스 서브틸리스고요. 슈도모나스 에어로지너스는 흔히 농농균이라고 합니다. 농농균. 자, 농농균으로서 우리 식품위생에서는 주로 이 균을 검출하지 않지만 제약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서 이거 유해균입니다. 유해. 자, 유해한 균으로서 환경이나 이런 데 농농균이 나오면 각종 뭐 폐병을 유발하기도 하고 그런 좀 안 좋은 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 식품에서는 리스테리아나 그러한 살모넬라 같은 장출성 대응에 비해서 조금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으로서 그냥 이름 정도만 아시면 되는 그런 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67번. 다음 중 효소의 설명에 대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효소에 대해서도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죠. 효소는 반응을 촉진하지만 반응의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가 되어 있고요. 자, 이건 맞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효소는 E이고요. 이게 S 해서 E, S 결합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E는 다시 떨어지고 이게 S가 다른 P로 바뀌죠. 이런 식으로. 보통 이런 식으로 한 그 결합체, 뭐 락앤 TTL 이렇게 많이 설명하는데, 자, 효소는 다시 다른 반응을 또 매개할 수 있죠. 단백질이니까. 그 다음에 대부분의 효소는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효소는 반응물과 결합하여 활성화를 낮춘다. 자, 맞죠? 여기서 활성화라는 것은 바로 활성화 에너지. 자, 우리가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활성화 에너지를 보면 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우리가 소화라는 것은 근데 이게 이 반응은 그냥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 이만큼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렇게 즉 이만큼 활성화시키는 자 분자 우리가 물질이 가만히 있다고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활성화시켜야 돼요. 근데 이 활성화 이 에너지 이만큼의 에너지를 다운시키는, 자, 요거를 예를 들어서 요만큼 다운시켜 이렇게 쉽게 가도록 하는 게 뭐예요? 그게 효모예요. 효소예요, 효소. 그래서 반응을 촉진하죠. 그냥 가만히 두면 활성화 에너지가 많이 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느린데 효소를 투입하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서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그래서 효소는 반응을 결합하여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이 말은 즉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를 낮추기 때문에 반응을 빨리 하게 한다. 같은 말로서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모든 요소는 단백질이며 금속이나 RNA로 구성될 수 없다. 자, 여기서 단백질까지는 맞는 말이지만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우리가 효소는, 자, 효소의 우리가 구성 요소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효소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단백질 부분과 비단백 부분을 나누는데, 자, 우리가 이거를 홀로 엔자임이에요. 홀로 엔자임 할 때 이 홀로 엔자임이 바로 전 효소입니다. 효소의 전체. 자, 효소의 전체를 단백질과 비단백으로 나누면 단백질 부분이 아포 엔자임. 자, 그래서 아포 엔자임 부분을 우리가 주요소로 해요. 주요소. 이거는 효소의 단백질 부분이에요. 근데 효소는 단백질이 아닌 비단백 부분도 있어요. 그 비단백 부분이 바로 코엔자임이죠. 코엔자임. 아포엔자임, 코엔자임 이렇게 나옵니다. 코엔자임 소문자 쓸게요. 소문자. 이거 대문자로 쓸 필요는 없고요. 또 이제 코가 보통 뭐 조 이런 말이죠. A가 이게 주. 그럼 이거는 조 이런 뜻인데. 자, 이게 조요소 분이에요. 조요소. 보조인자. 주요소, 조요소. 또는 이 조요소를 보조인자 이렇게 보조인자. 즉 효소는 보조인자 필요합니다. 이 보조인자는 여러 가지 있는데 보조인자는 크게 두 가지예요. 조효소 보조인자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우리가 뭐냐면 무기이온이 있어요. 무기이온, 금속이온. 자, 이걸 다른 말로 보결 분자족 이렇게 얘기하는 보결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어를 기억하시죠. 보결족. 그다음에 뒷부분이 조효소, 조효소 부분이 있어요. 코엔자임. 그래서 이 예시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이게 주로 뭐예요? 비타민 부분입니다. 이게. 비타민의 역할이 뭐예요? 비타민이 주로 효소 활성을 도와주잖아. 그죠? 그런 거, 생체 반응. 그래서 조효소 부분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NAD 플러스, 그 다음에 NADP 플러스, 또는 뭐 FAD 같은. 자, 이게, 자, 조효소 부분이 이런 건데, 자, 이러한 나이아신이라든지 또는 이게 리보플라빈 이런 거죠. 자, 이거는 비타민이죠. 비타민 부분이 효소의 보조인자로 참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속이온은, 무기이온은 주로 이제 칼슘 이가이온, Fe 이가이온, 구리 이가이온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폴리페놀 옥시데이즈나 타데스네제 같은 경우에는 구리 이가이온을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무기질로 섭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걸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효소의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주로예요. 효소의 주된 구성은 단백질이야. 맞아. 주된 건 단백질이지만 다른 부분도 있단 말이죠. 금속 이온도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런 조효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 있겠다. 참여해서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RNA가 일부 포함된 효소도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이 정도 조효소 보조인자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무기이온이라든지 또는 각종 비타민 부분들이 조효소로 참여하고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8번 그람용성 무화폭성 강균으로서 유당을 분해하여 가스를 발생하는 모든 호기성 또는 통성경성 세균. 자, 여러분들 이 68번의 정의는 통째로 외우셔야 됩니다. 이것은 대장균군의 정의입니다. 대장균군. 자, 이것이 바로 대장균군이에요. 대장균군의 정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장균군을 검사하는 시험 방식이 대장균군은 정성시험과 정량시험이 있는데 대장균군 정성시험 중에서 유당
유당 배지법이 바로 이 유당을 분해하여 가스를 발생하는가, 또는 유당을 분해하여 산을 내는가, 또는 호기성인가, 또는 그람성, 무합성, 강균인가를 우리가 실제로 추정시험, 확정시험, 완전시험을 통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 대장균군을 찾아야 되는데 대장균군이 없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바로 콜리폼 박테리아 또는 콜리폼 그룹이 바로 대장균군의 영어 명칭입니다. 콜리폼 박테리아 또는 콜리폼 그룹. 그래서 대장균군의 대표 예가 뭐예요? 대장균. 자, 대장균은 이콜리. 콜리가 소문자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대장균군과 대장균을 구분하셔야 돼요. 자, 설명드릴게요. 일단 바실루스 세레우스고, 그 다음에 황색 상극균이고,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죠. 자, 이 위에 1번, 3번, 4번은 식중독균입니다. 식중독균인데, 이 중에서 바실루스와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와, 그 다음에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은 유당을 분해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당을 분해하는 세균이 되게 드문데 그 중에 하나가 대장균이에요. 그래서 대장균군을 검출하는 방식으로 유당을 분해하는 그 검출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게 유당 배지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세균의 지파를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세균이 일반 세균입니다. 자, 일반 세균 안에 여러 가지 균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세균은 대부분 인간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고 뭐 덕도 도움을 주지도 않고 해를 끼치지 않고 그냥 있어도 돼,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좀 지저분한 데 사는 균이 있다. 그 균이 바로 대장균군 그룹입니다. 대장균군 그룹은 좀 깨끗하지 못한 데 사는 거죠. 이 중에서 정말로 더러운 곳에 바로 분변이죠. 분변에 사는 게 여기가 대장균입니다. 요거를 정확히 하면 분원성이라고 분원성. 분이 뭐냐면 이거 분뇨. 그래서 똥이나 오줌에 존재하는 분원성 대장균을 그래서 분원성 대장균도 하나의 그룹이죠. 분원성 대장균군의 하나의 대표 예시가 뭐다? 바로 얘가 대장균, 이콜리다 말이죠. 그래서 흔히 대장균군 안에 있는 분원성 대장균군 그룹을 그냥 대장균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장균 이외에 다른 것도 있어요. 일단 이렇게 참여하시면 되겠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장균군은 다 대장균이 아니고 대장균군 중에서도 분원성이 아닌 놈이 있어요. 대장균군은 다 똥물이 아니야. 대장균군은 첫 번째 환경유래예요. 환경유래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흙이나 이러한 강물 같은 데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환경유래. 자, 환경에서 유래하는 놈도 있고 그다음 뭐다? 분변에서 유래하는 놈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대장균군을 검사했단 말이에요. 대장균군 콜리폼 그룹이라는 것은 뭐냐면 콜리폼에 대장균군도 있고 아닌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장균군이 나왔다면 좀 지저분한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대장균이 나왔다면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이 나왔다면 확실한 분변 오염으로서 더 위험하다. 왜? 우리가 식중독의 공통 증상이 설사, 복통입니다. 따라서 설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똥물에는 식중독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우리가 대장균이나 대장균을 검사하는 이유는 식중독균의 존재 유무를 간접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장균이나 대장균, 일반 세균이 위험해서 실험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세균은 우리가 식품의 종합적인 위생 판단 근거, 그 다음에 대장균은 좀 지저분한 곳에 오염됐다는 근거, 그 다음에 대장균은 똥물의 분변에 확실히 오염됐다는 근거로서 밑으로 갈수록 뭐예요? 점점 더 식중독균이 존재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균을 뭐라고 한다? 위생 지표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식품의 위생의 지표를 가늠할 수 있는 균들. 69번입니다. 식품 공장의 파지 불량 제품 오염 예방 방법으로 틀린 것은 여기서 파지는 박테리오 파지입니다. 파지. 자, 박테리오 페이지라고 합니다. 박테리오 파지. 자, 이 박테리오 파지라는 거는 뭐냐면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인데 숙주가, 즉 호스트가 세균이에요.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식품 공장에서 박테리오파지에 의해서 이렇게 제품이 불량나는 건 뭐예요? 바로 유산균이죠. 유산균 발효. 우리가 유산균 발효를 합니다. 그런데 유산균에 박테리오페이지가 달라붙은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유산균을 죽여버리죠. 그래서 발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저는 빙그레 출신인데 빙그레에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요구르트를 만들다가 그 유산균에 박테리오페이지가 오염돼가지고 우리가 유산균이 자 우유를 먹이로 줬는데 원래 우유를 이렇게 분해해서 이게 젖살을 만들어서 pH를 낮춰가지고 그 우유 단백질을 이렇게 응고시키는 커드를 형성해야 되는데 커드가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그죠? 액이 점점 맑아지는 거야. 이렇게 걸쭉한 액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꾸 액이 맑아져 투명해져. 그거 뭐예요? 그거는 균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독성 박테리오파지가 바로 유산균을 공격해서 유산균 세포를 터뜨려서 그렇게 그래서 그 발효액을 다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끔 이렇게 우리가 요구르트나 치즈 이런 거 만드는 유산균을 하는 발효 산업에서 가끔 이렇게 박테리오페이지 오염으로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박테리오페이지는 뭐냐면 이 파지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바이러스기로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박테리오파지가 오염되지 않도록 환경 위생을 철저히 해야 돼. 세척을 철저히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자 폐기물은 즉시 처리하고 작업자 분리하지. 이거 맞죠? 당연히 맞죠? 왜? 불량 제품은 두면 안 돼. 왜? 박테리아를 퍼뜨리니까 새 바이러스를 퍼뜨리니까 박테리아가 아니고 그래서 파지를 자꾸 퍼뜨리니까 즉시 이 박테리오페이지에 오염됐다는 오염물은 즉시 폐기 처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보관이 잘못됐죠. 예. 즉 파지를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바이러스를 보관할 필요가 없잖아. 여러분들 그죠? 이거 빨리 폐기해야 돼.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생산 라인 근처에 두지 않죠. 왜? 오염되기. 그래서 오염하기 밀폐된 공간에서 관리한다. 자, 박테리오페이지가 만약에 어떤 오염된 균이 그 방에 있으면 그 방을 밀폐시켜가지고 소독을 쫙 해야 돼요. 그래서 왜? 그게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불량 제품 생산될 경우 원인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합니다. 여기서 박테리오파지의 재발 방지 대책은 당연히 위생 관리입니다. 위생을 철저히 하고, 왜냐하면 깨끗하게 오염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세척 소독이죠. 세척 소독을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으면 뭐냐면, 우리가 발효할 때 종균이죠. 종균. 자, 발효균의 시드 박테리아라고 하는데, 자, 이 유산균의 종균을 어떻게 하면 여러 종을 사용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를 사용하고, 이 여러 가지 종류를 뭐예요? 교대로 사용합니다. 교대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빙그레에서 나오는 어떤 요구르트 제품이 있잖아요. 그럼 그 요구르트 제품에 유산균이 한 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특정 박테리오파지가 그 균에 달라붙어 버리면 그 균이 계속 죽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면역체계에 따라서 우리가 뭐 코로나에 걸리고 안 걸리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러스도 이게 균종이 다르면 이게 그 감염이 쉽지 않거든요. 네, 박테리오파지는 세균을 감염시키니까. 그래서 다른 균을, 그래서 1번 균, 2번 균, 3번 균, 종류가 다른 균. 예를 들어 락토바실러스 불갈커스, 락토바실러스 카제이, 락토바실러스 또 애시도필러스 이렇게 세 가지 균을 가지고 첫 번째는 락토바실러스 불갈커스, 두 번째는 락토바실러스 카제이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으로 쓰면은 훨씬 잡균의 오염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박테리오파지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70번 미생물의 생육곡 성분 정지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2번, 3번은 다 맞는 말입니다. 세포수의 증가속도, 산화속도가 균형이 이루는 시기고 영양소가 고갈되면서 미생물의 성장률이 감소하는 시기고 대사산물이 축적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시기에 포자를 형성해요. 포자를 형성하는 균은 포자 형성균은 이 시기에 포자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이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세포 증식이 멈추고, 이거는 뭐냐면, 사멸기입니다. 사멸기. 자, 세균의 증식 곡선은 첫 번째, 유도기, 대수기, 정지기, 사멸기죠. 그래서 이걸 그려보면, 자, 미생물의 숫자가 있고, 세균수.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균수입니다. 균수. 보통 생균수.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가 그 다음에 시간. 자, 어떤 먹이가 풍부한 환경에 미생물을 접종을 하면 자, 세균이 자라는데 처음부터
균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우리가 세균의 증식은 2분법이죠. 그래서 짧은 시간에 10분 만에 한 마리가 두 마리 되지만 처음에 넣었을 때는 얘들이 세포 분해를 준비해요. 그래서 그냥 가다가 이제 준비가 다 끝나면 이렇게 올라가요. 한 마리, 두 마리, 네 마리, 8마리, 16마리 쭉쭉 올라가다가 이제 한 개 달아 다시 이렇게 쭉 평행을 이루다가 결국은 사멸합니다. 그래서 요게 유독이고, 유독이, 대수기, 정지기, 사멸기. 여기서 유독이는 뭐냐면, 여러분 배우셨겠지만, 유독이는 세포수의 증가가 없어요. 이거는 세포수의 증가가 없고 뭐가 늘어난다? 단백질이 늘어나죠. 예. 효소 같은 걸 준비해야 되니까 세포 분해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겠고요. 대수기에는 이제 대수적으로 이제 기하수 일정부터 증가합니다. 세포수가 증가하죠. 근데 요때가 보면 우리가 세포의 활성이 제일 좋아요. 활성이 가장 좋고 활성이 높고, 즉 세포가 가장 활력적으로, 즉 사람으로 따지면 젊을 때 아시죠? 그 아름다울 때, 청소년기 때 그 활발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청년기. 정지기는 이제 머리의 고갈이죠. 그래서 이게 환경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때는 자 새로 태어나는 세포 분해를 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균과 우리가 그다음에 사균, 즉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균과 죽는 균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생균수는 증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태어날 만큼 죽으니까. 그래서 생균수가 일정하게 되고 결국에는 먹이의 고갈로 죽는 사멸기를 거치죠. 그래서 바로 4번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래서 지금 1번과 2번과 3번은 다 정지기에 해당하는 성숙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포자형성까지 이 형성에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사사물의 축적, 독성 물질의 축적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계에 달하는 기간이 바로 정지기로서 이렇게 4가지 유독이, 대수기, 정지기, 사멸기를 거린다.